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보 합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섹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2차 전지주 섹터를 살펴봤을 때도 셀업체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기세가 대단한 하루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그럼 방류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보고서를 확보한 만큼 이제 오염수 방출 확정 시점은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달린 상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여론과 함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응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니혼게이자 신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는 8월에 해양 방류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제 일본 정부가 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현지 주민과 주변국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염수 해양 방류로 타격을 받는 일본 자국 어민들의 반대가 매우 거센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 특별 결의문까지 채택했던 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라면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경제부총리조차도 지금 라면값을 내려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면으로 한 끼 때우자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라면값이 어느 정도나 오른 건가요?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3.95로 작년 동월 대비 13.4%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2월 이후 14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5월에 13.1%를 보여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전체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라면은 오히려 상승해서 이 격차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정부가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라면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때문에 라면의 물가 상승률도 둔화할 것으로 보여서 이 격차는 점차 좁혀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거로 나오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인하 품목이 한정된 데다 주력 제품이 인하에서 빠지면서 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농심은 신라면 가격은 내렸지만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다른 주요 업체들도 주요 제품을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인하율과 제품 종류 측면에서 너무 아쉽다고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작년 농심은 신라면과 너구리 등 라면 26개 품목을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신라면만 4.5% 인하해 지난 인상분의 절반만큼만 인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브랜드 26개 출고가를 11.3% 인상했고 바로 다음 달 팔도가 팔도 비빔면과 왕뚜껑 등 12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오뚜기도 지난해 10월 진라면을 포함해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고 지난해 11월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포함해서 13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9.7% 올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색내기식 가격 인하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업체들이 지난해 인상했던 가격 인상률과 제품 종류에 걸맞게 가격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또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올 들어서 5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 동향 좀 조사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올해 들어 1월에서 5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은 한국부동산원의 1월에서 5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매매량이 22만 2천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가 급감한 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매매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큰데요. 전국 단독 다가구 매매는 2만 3,500여 건, 연립 다세대 매매는 3만 4,600여 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9%, 47%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투자 가치와 황금성 부족 등으로 아파트 외 주택들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은 결과라는 게 경제만렙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사기까지 잇따르면서 더욱더 수요가 낮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네, 쪼그라들고 있는 비아파트 거래 매매량과 달리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초 규제 완화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은 16만 3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5월까지 거래량이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94%나 늘었습니다. 또 대구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역 거래도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경제만렙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이 대체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간의 매매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부터 전국 주택 거래량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김미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전일 하루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일본 증시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화권 증시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FOMC 의사록 공개도 앞두고 있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또 미국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중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소마젠의 공시가 있습니다. 소마젠은 미국 모더나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연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2014년부터 모더나와 DNA와 RNA 등의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9년 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계약 물량의 2배 이상인 648만 달러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엑시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이 이번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4억 2,500만 원으로 이는 2022년 매출액 대비 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오늘 2024년 3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JT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레이저 기기 제조사인 JT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에 90억 1,680만 원 규모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수주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JT의 2022년 매출액 대비 11.02%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틸론도 살펴보시죠. 틸론은 올해 기업 공개에 나선 기업 중에서 금감원이 정정 요청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됐습니다. 지난 3일 틸론은 금융감독원에 몸값을 낮추고 세 번째 수정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틸론의 이번 정정 신고서 제출이 사실상 마지막 상장 기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야말로 질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고평가 논란을 뚫고 다시 랠리 X를 밟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2차 전지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주들이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이겠죠. 고평가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살펴보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에코프로와 금양 등은 보란 듯이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동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주춤했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계속 부딪혀왔던 지점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3일 동안 매수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수하면서 신고가를 그냥 돌파해버리는 장대 양봉 20%가 넘는 종가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약간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은 주가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이런 에코프로라던가 양극재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추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시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약간 핑퐁 게임이 일어나면서 이쪽이 강했을 때는 이쪽이 약해지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52주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질주가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매도 리포트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굉장히 몸집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뭐 테슬라와 리비안의 경우에도 차량 인도 대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 2차 전지 대표주들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고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어떻게 좀 맞아요.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에코프로가 들어가는 종목들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잘못 얘기했다가 정말 댓글 부대들이 와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할 정도로 요즘 리포트 내기도 좀 조심스럽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극과 극으로 네. 나눠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죠. 여전히 성장성과 네. 모멘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밸류가 비싸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근데 사실 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시장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으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실적이나 모멘텀과 관계없이 뻗어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실적이나 모멘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논리는 너무 비싸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고평가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27년 이후 28년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한 4년, 5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 기간의 밸류를 지금 가져와서 적용하는 주가가 맞는 거냐라는 두 쪽으로 나뉘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첫 번째 의견을 더 지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밸류가 싸다 비싸다는 성장형 산업에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무 빠르게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의료 AI 쪽이에요. 네. 루닛이라던가 뷰노 같은 것들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모든 병원들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다. 시장에 큰 빅 트렌드를 보고서 주가는 시총 1조, 2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런 쪽들은 성장성과 모멘텀과 더불어서 밸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쩐의 논리라고 하죠. 네. 돈의 논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투자한 것들 보면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에코프로 그룹사에 1조 원을 베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 있고 한 대도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800%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이 돈의 논리로 지금부터도 또 올라가서 우리 수익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돈의 논리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상승할 모멘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저희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올해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에요. 미국 시장이 원년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보조금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거의 전 모델이 다 들어가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또 영업이익률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깎아서 다른 업체들 죽이기 나서서 우리가 더 많이 팔면 돼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기존의 미국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테슬라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프라, 충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기차에서는. 그런 쪽들로 참여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를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충전했더니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요. 충전 속도가. 네, 그런 것들이 향후에 네. 미국 정말로 큰 시장이 되고 올해가 원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요. 에코프로가 이런 기세를 나타낸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후광 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 그쪽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돈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결국 보게 됐을 때는 돈들이 지금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시황과 업황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던가 이런 HBM 관련된 반도체들이 GPU의 수요를 촉발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을 선반영하면서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이 업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52주 신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힘이 약간 약해지는 듯 하면은 2차 전지 쪽을 또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피크아웃은 이루어졌고 올해 내로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유동성은 계속 고성장을 해나가고 시황과 업황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쪽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시황과 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쪽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2차 전지 소재 중에 하나인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지금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살펴봤을 때 또 금양의 급등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이 리튬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초반에 좀 네.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살짝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튬 중요한 거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비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이 돼 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물이나 휘토류, 금속들에 대해서는 중국 쪽을 완벽하게 배제를 할 수 있는가? 미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완벽하게 제재하면서 미국이 꿈꾸는 전기차 원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결국에는 단순 가공들은 약간 영업이익률이 낮을 것 같고요. 정제를 직접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리튬 염호를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네.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은 원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진 폭이 상대적으로는 더 클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외에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의 이제 상위 이제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리튬 플러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새만금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입주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한번 다 소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나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올 들어 코스닥 지수는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주는 40% 정도 주저하는 대조를 보였는데요. 반등의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업종의 주가가 바닥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업황의 반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목표 주가를 연신 내려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섹터에서 약세가 관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콘텐츠 주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신작 기대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반등하는 게 힘이 붙이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작의 흥행 네.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거죠.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제작이 됐고 네. 우리가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새로 나올 작품은 기준점이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이 아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명 배우들 섭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과 각종 CG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가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작 대비해서 더 많은 제작비들을 쏟아 부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OTT 쪽의 판권으로 계약 체결이 될 테고요.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난립해서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에서 작품이 어떤 기술이나 CG 같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만 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두 네. 가지가 될 텐데요. 너무 높아진 제작비와 낮아진 흥행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제작비를 많이 들 테고 이게 흥행할 수 있을지는 더욱더 물음표가 더 커진 맞아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좀 오름세가 나타났던 종목들 좀 흐름을 보니까요. 사실 에이스토리나 또 이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처럼 반등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레몬레인과 에이스토리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지금은 이제 어떤 모멘텀보다는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고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네요. 그 작품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작년 9월 말에서 지금 11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17,000원 하던 주가가 네. 39,600원까지 간 이후에 다시 주가는 17,000원을 향해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봉이라던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다지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18,000원 부근 여기가 만약에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모멘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14,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18,000원 지지가 되면서 매물대 지지 받고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이런 네. 부분들이 약간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쪽으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서 백머니 무브에서 유동성이 옮겨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힘든 게임이라던가 이런 미디어 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지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지점이 크게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신저가예요. 네. 주봉으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받아야 될 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6,000원 지점이거든요. 여기도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하향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더 밀릴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요. 여전히 에이스토리 시총 보면은 1,7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1분기에는 23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긴 했으나 이런 것들을 비교로 했을 때 여전히 PER이라던가 POR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이런 쪽들은 수급의 부재로 기술적인 주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저점을 더 내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콘텐츠주를 두고는 사실 해외와 우리나라의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해외 업황은 조금 양호한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역마진 이슈 때문인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 업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가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품은 흥행을 해요. 네.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작사들의 실적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IP를 원천으로 확보한 상태가 아니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불합리한 계약 구조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우리가 작품 정말 잘 만들어서 공급하고 싶은데 그쪽의 계약 조건이 그렇게 빡빡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수익을 제대로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슈퍼 갑의 위치, 넷플릭스 네. 같은 거대 대형 OTT들은 이런 슈퍼 갑의 위치를 가지고 계약 조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AI, 네. 로봇 이런 쪽들이 대다수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도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기도 바쁜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야지만 이런 미디어라던가 게임주 같은 것들까지 이제 한번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하반기에 업황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살펴주신 섹터들 중에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너무 고가 형태에 있거나 조금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시켰어요. 네,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쉬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노신소재 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마침 또 121선 장기 이평선을 네.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다시 좀 붙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리우는 CNT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이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탄소 나노튜브 쪽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쪽이 올해 전기차 원년이에요. 근데 네. 그쪽에는 큰 차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픽업 트럭이라던가 대형 SUV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만큼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서 그 빈자리를 양극화 물질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나노신소재의 탄소 나노튜브는 네. 향후에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나노신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기세도 좋습니다. 2차 전지가 끌고 철강이 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그룹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밝혀왔죠.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 핵심 사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규모를 살펴보니까 7년 동안 11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투자 계획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포스코가 올 내로 50주년 됐습니다. 네. 5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50살 됐으니까 100년을 바라보면서 아마 최종 회장이 거대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121조 투자인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제철, 마지막으로 수소. 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그 포스코가 50년 되면서 탈스틸. 우리가 포스코 네. 그러면 다 철강 회사로 알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포스코가 2차 전지 테마주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 테마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있어서 네.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아마 121조 투자.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워낙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네. 유명하고 전 세계 철강 회사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수익을 많은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적자를 보는데 포스코가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철강 회사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엄청나게 발생을 시키죠. 지금 현재도 포스코가 네. 우리나라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인데 여기서 벗어나 보겠다. 그래서 보시는 같이 하이렉스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네. 수소 환원으로 철강을 만들어 보겠다. 놀라운 그 네, 계획이죠. 그러네요. 이게 만약 된다면 네.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술이 될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포항과 광양의 저 하이렉스 기술로 네. 친환경 철강으로 완전 탈바꿈시키겠다. 이게 그 큰 축이고 네. 또 하나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수소 이야기 많이 하다가 최근 수소 이야기 싹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수소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포스코 하나도 하고 있고 수소를 하려면 반드시 LNG를 해야 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네. 수소 사업도 하면서 큰 축. 원래 철강은 친환경 하이렉스 철강으로 바꾸겠다. 네.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으로는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인 수소까지 하겠다. 이게 이제 121조에 담긴 의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네요. 뭐 친환경 기조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이 지금 올해 1월 초와 비교했을 때 15조 원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 네.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주 현황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네. 많은 수주액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완성차 업계들이 포스코 퓨처엠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5천억 가까이 수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수주한 기업들을 보면 얼티엄 셀즈가 GM하고 합작사죠. 네. 합작사고 올해 들어서 보면 삼성 SDI의 40조, LG 에너지 솔루션 30조, 또 얼티엄 셀즈의 또 13조 네. 있는데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은 어떤 그 양극재 소재 기업을 선호하느냐 하면은 밸류체인이 다 갖춰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양극재를 발주를 하더라도 국제적인 원재료 수급 상황의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찾고 네. 있거든요. 포스코가 유일하게 전 세계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니켈, 전구체까지 하고 있는 양극재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극재까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정적인 네. 원재료 확보부터 네. 양극재를 만들고 네.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밸류체인이 완벽한 기업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네. 점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M이라든지 제네럴 모터스 좀 합작사인 얼티넘 셀즈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한 기업이죠. 네. 이런 데서도 보면 아무래도 수요는 분명히 많아지고 그렇죠. 공급선이 안정된 공급치를 탈 게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원재료 확보가 된 기업은 원가 구성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계속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선호도가 뭐 완성차 업계에서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증권가에서도 사실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낙관론이 더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 우렌 버핏이 네. 일본의 상사들에 투자한다고 우리 본부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미래 아마 향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하고 네. 이렇게 되면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자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호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네. 실제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보시면 중국에서 이미 일부 금속들, 갈륨 네. 같은 반도체 그 중요 원재료들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시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선호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 단순히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네. 원재료 수급 라인이 튼튼한 기업이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원재료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원가 확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당연하죠. 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선호되는 이유고 네. 특히나 음극재, 네. 흑연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리스크가 되게 큰 재료인데 당연하죠. 네. 이 부분도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해결이 네. 이제 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거기에 원가 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역시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윗골이 달고 있지만 여전히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지금 역시도 7%대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비안과의 협업도 부각이 되면서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네. 사실은 사실 종합 상사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주가가 뜨고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 효과입니다. 그렇죠. 리비안에 2020년 8월이죠. 네. 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에 각각 2만 대하고 34만 대 분량의 하프샤프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네.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갑자기 최근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된 주가 뭐지? 국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뜬 네. 거고 저는 이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의 원재료 수급 라인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가 좀 존재하고요. 좀 더 멀리 보면 우리가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보면 2차 전지, 친환경 제철, 네. 마지막 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소 분야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수소 사업 그러면 네. LNG 사업의 수익성 기반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결국에는 친환경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필환경 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기반 위에서 최근에 보면 해상풍력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의 우리가 메카가 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네, 것으로 그래서 보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해상풍력, 네.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네. 이 LNG를 바탕으로 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자원 상사니까 자원 그렇죠. 광물까지 네. 이런 걸로 보면 중장 단기 이의 포트폴리오 괜찮아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뭐 중기, 장기, 단기 모두 포트폴리오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아르헨티나 염호 이슈도 있고 오만에서 그린 수소 사업 건도 따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렇다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래도 좀 비관적인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철강 때문이죠. 철강, 그렇죠, 철강. 네. 네, 포스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간과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이 네. 아직은 철강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우리가 본업이 그거잖아요. 네, 앞에서 뭐 2차 전지, 뭐 LNG, 수소, 에너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매출의 60%, 70%는 아직 철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포스코 그렇죠. 홀딩스고 2분기에 보면 지금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었어요. 그 철강 때문입니다. 네. 국제 철강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한 네. 거고 영업이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네. 40%가 떨어졌어요. 39.7% 떨어져서 한 1조 2천억 정도 하는데 이것도 컨센서스보다는 약 9% 정도 네. 상회한 거라서 그나마 선방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볼 때는 단순히 그 포스코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철강과 2차 전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린 수소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네. 근데 철강 부분을 보면 포스코가 그 별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는 철강만 하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 말고 포스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줄었어요. 철강이.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면 여전히 철강이 수급 개선이 되더라도 네. 원료 가격이 보합세이기 때문에 큰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높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단 하나 변수가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네.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택시장에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택시장에 손을 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철강 가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철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변수이긴 한데 네. 이게 실수요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사실 하반기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게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네. 분명히 실적은 되게 좋아질 것이고 이제 철강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에서는 뭐 지금 그 리튬 광산,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필바리 리튬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10월 달에 연산 4,300톤 규모 지금 생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요 준공이 되면 포스코가 홀딩스가 굉장히 실적이 빨리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준공이 되는 저 포스코 리튬 어디로 가느냐? 포스코 엠텍으로 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많이 뜬 거죠. 아. 지금 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밸류체인들을 포스코 그룹주를 보실 때는 어떤 광산이 되고 그게 네. 어디로 흘러가고 그럼 그 매출이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네. 가고 이런 밸류체인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자금의 흐름을 조금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 순차적인 이 매출 곡선이 어디로 갈지를 좀 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재미있게 포스코 그룹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 이슈 때문에 그다지 주가가 그렇게 많이 파악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강주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증권사에서도 약간 엇갈리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또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나온다면 철강주들도 조금 달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철강주는 이렇게 보죠. 보통 원자재 가격이 얼만큼 네. 등락을 하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큼 확보된 두 가지인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재 가격은 지금 정도면 안정화됐다고 네. 봐서 코스트는 그렇게 들지 않는데 문제는 이 중국 주택 시장이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주택의 재건이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그렇게 높은 매출 곡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좀 제 시선입니다. 그렇지만 수익화, 영업이익 자체는 낮을 것 같지 않은데 네. 매출 자체 성장세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그다지 낮아지지 않겠지만 매출에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주 내 이슈를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주가 상승률 한번 살펴보니까요. 6월 말을 기준으로 포스코 엠텍이 사실 독보적이었죠. 200% 가까이 오르기도 네. 했고, 그들이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상반기에는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주로 2차 전지 주도주가 주로 뜬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가 저 정도 오른 거는 철강만 아니면 훨씬 더 올라설 것 같아요. 아, 철강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지주사 제라도 있고 네. 두 가지 때문에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엠텍은 리튬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히트를 네. 치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에 비하면 사실 덜 뜬 거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을 비교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유 때문이실까요? 일단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향후 수주 확보 면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원래 원자재를 자기 스스로 수급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 곡선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도 여전히 저는 2차 전지가 주도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그리고 그걸로 통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거.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주도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도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저는 걸까요? 더 안정적이고 네.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가 에너지가 에코프로빔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원자재도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럼 비중을 확대해볼 섹터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럼 그쪽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잘 까짝 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슈에 대해서 잘 다뤄봤고요. 오늘 이슈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급락하는 종목을 구조하는 종목 SLS 코너와 그리고 오늘장 마지막 핵심이 되는 찬스 종가 배팅 코너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